백발백중 이성계 고려를 쏟아. 감수 신병주 글 우수민 그림 정인성 천복주. 나는 고려의 장군 이성계다. 하지만 지금의 고려보다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가 필요해. 여기는 고려의 북쪽 원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면이에요. 청년 장수 이성계가 의형제 이지란과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이지란은 북쪽 지방의 민족인 여진족이었지만 이성계와 친해져 의형제를 맺었지요. 이성계가 멋지게 말을 타고 달려 활로 사슴을 마치자 이지란은 감탄했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형님. 이성계의 이름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활솜씨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이성계의 집안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고려 사람이지만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어요. 이성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원나라 관리였지요. 당시 동북면은 고려 땅이지만 원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성계 집안이 다시 고려의 관리가 된 건 아버지 때부터였어요. 이성계의 아버지는 고려가 동북면을 되찾는데 큰 공을 세우고 고려의 공민왕에게 벼슬을 받았지요. 이성계도 벼슬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갔어요. 그 후에 이성계는 집안의 군대인 가별초를 이끌고 개경에 쳐들어온 홍건적을 물리치며 눈부신 활약을 했지요. 잇따른 승리로 개경의 이성계의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개경의 권문세족들은 시큰둥했어요. 이성계? 그래봤자 먼 북쪽 출신일 뿐이지. 좋은 가문도 아니고 과거에 합격한 것도 아니잖아. 이들에게 변방 동북면의 젊은 장수 이성계는 시골 출신의 애송이일 뿐이었지요. 반면 권문세족은 높은 벼슬과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당시 고려를 쥐고 흔드는 세력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괴롭혀 땅을 더 차지하려 했어요. 백성들은 권문세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한편 홍민왕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우왕 때에는 왜구의 침입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때 두 명의 장수가 앞장섰어요. 용감하고 노련한 장수 최영과 새롭게 떠오른 젊은 장수 이성계였지요. 최영이 먼저 충청도 부여의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고 이성계도 전라도 남원의 황산에서 왜구와 큰 전투를 치르게 되었어요. 치열한 전투 속에 이성계가 탄 말이 왜구가 쏜 화살을 맞았어요. 말과 함께 쓰러진 이성계가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다른 말을 가져와라! 말을 바꿔 타고 다시 싸움에 나선 이성계는 왜구들 중 하얀 말을 탄 소년장수를 보았지요. 날쌔게 칼을 휘두르는 소년장수를 우리 군사들이 당해내지 못했지요. 이성계가 이지란에게 외쳤어요. 동생, 저 장수를 같이 잡자! 하지만 소년장수는 갑옷을 입고 얼굴과 목을 투구로 가리고 있어 화살을 쏠 틈이 없었어요. 내가 저 투구의 끈을 쏘아 투구를 벗기겠네! 이성계가 쏜 화살이 세차게 날아가 소년장수의 투구를 벗겼어요. 기다리고 있던 이지란이 화살을 쏘아 소년장수를 맞췄지요. 그 모습을 본 고려 군사들은 힘을 내 왜구를 무찔렀어요.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제 이성계를 얕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구를 물리친 지 3년이 지났어요. 여진족을 막기 위해 국경에 머물고 있던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찾아왔어요. 정도전은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되었지만 권문세족에게 밉보여 유배를 갔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정도전은 권문세족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신진 사대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정도전에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도 같은 생각인지 슬쩍 물어본 것이었지요. 둘은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한편 우왕은 경험 많은 장수 최영을 깊이 의지해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도 최영의 곁에서 우왕을 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황제가 공민왕 때 고려가 되찾은 천령 북쪽 땅을 도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누비며 고려를 지켜온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났어요. 순순히 땅을 내주면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옵니다. 우리가 먼저 명나라의 요동지방을 공격해야 합니다. 우왕은 최영의 뜻을 받아들여 요동을 정벌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옵니다. 반대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사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둘째, 농사를 지어야 할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셋째, 모든 군사가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남쪽을 공격해 올 수도 있사옵니다. 넷째,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는 활에 붙은 풀이 녹아 활을 쏘기 어렵고 군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최영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요동을 정벌해야 하오. 더는 명나라에 휘둘릴 수 없소. 결국 최영은 5만여 명의 군사들을 총지휘하여 떠나기로 했어요. 이성계와 조민수는 그 밑에서 군사들을 둘로 나누어 지휘하게 되었지요. 그때 우왕이 떠나려는 최영을 붙잡았어요. 나만 두고 가지 마시오. 모두 가면 나 혼자 어찌한단 말입니까? 최영은 결국 우왕 곁에 남기로 했어요. 이성계와 조민수만 군대를 이끌고 요동정벌을 떠났지요. 개경을 떠난 군대가 압록강 하루의 섬인 위화도에 이르렀어요.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에 강물은 점점 불어났어요. 이대로 강을 건너다가는 물에 휩쓸려 모두 죽게 될 상황이었지요.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갔고요. 이대로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이성계는 위화도의 상황을 개경에 전했어요.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사옵니다.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어요. 명나라와 요동을 두고 싸울 것인가? 다음을 약속하며 돌아갈 것인가? 요동 땅을 밟는 순간 고려는 더 큰 전쟁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로 큰 벌을 받겠지. 이성계는 다른 장수들을 설득해 군사를 돌렸어요.
지금 명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왕께서 듣지 않으시니 돌아가서 직접 말씀드려야겠소. 개경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은 서둘러 남은 군사들을 모아 이성계에 맞섰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이성계는 최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 일은 장군이 하늘의 뜻을 거슬러 나라와 백성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이오. 잘 가시오. 최영은 유배되었다 곧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이성계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이성계와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장수들,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함께했지요. 우왕은 군사를 모아 이성계를 공격하려다 실패했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어요. 우왕의 뒤를 이은 창왕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물러나야 했지요. 공양왕이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토지 제도를 바꾸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하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만들었어요. 권문세족이 나쁜 방법으로 차지한 땅을 도로 빼앗고 백성들에게 내는 세금도 크게 줄였지요. 그동안 떵떵거리던 권문세족들의 힘은 크게 약해졌어요.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세금으로 바치던 백성들은 두 팔 벌려 과전법을 환영했어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신진사대부들은 같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려를 바꾸자. 하지만 고려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정도전은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성계를 왕으로 한 나라 말이지요. 반면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며 나머지를 바꿔가길 바랐지요. 두 세력은 갈수록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몽주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성계가 멀리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이었어요. 기회가 왔다. 정몽주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먼저 정도전을 따르는 신하들을 차례로 유배 보냈고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성계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정몽주는 큰 걸림돌입니다. 없애야 해요. 이방원의 말을 들은 이성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두어라.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몽주가 이성계의 앞을 막아설 게 뻔했으니까요. 이방원은 이성계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화내셔도 어쩔 수 없다.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 후 이성계의 집으로 정몽주가 병문안을 왔어요. 이성계를 몰아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상황을 살피려는 것이었지요. 정몽주가 이성계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려는 참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방원이 먼저 시조 한 수를 읊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정몽주는 바로 답하는 시조를 읊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시조를 들은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어요. 어쩔 수 없구나. 계획대로 하자. 비명을 지르며 정몽주가 쓰러졌어요. 이방원이 보낸 부하가 집으로 돌아가던 정몽주를 해친 거예요. 이 소식에 이성계는 펄쩍 뛰었어요. 내 마음대로 나란 일을 하는 신하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두면 우리 집안의 앞길을 막을 텐데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도 이성계는 화를 풀지 않았어요. 정몽주가 죽은 후 이성계 쪽 사람들은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정몽주에 의해 유배를 갔던 신하들도 잇따라 돌아왔지요. 이제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고려에 아무도 없었어요. 더 알고 싶은 조선의 인물 정몽주. 조선이 세워지기 전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예요. 정몽주는 신진 사대부로서 처음에는 이성계와 뜻을 함께 했지만 개혁 방식은 달랐어요.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고 주장했지요. 정몽주는 왜 고려에 끝까지 충성했나요? 고려 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었어요. 성리학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문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어요. 고려 사회의 잘못된 점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의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를 그대로 두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정몽주는 고려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나요? 정몽주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꿔버리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권문 세족들의 횡포를 막는다면 고려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지요. 반면 정도전은 권문 세족을 없애지 않고 제도만 바꾸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한꺼번에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몽주와 청도전 모두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자 했지만 그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음. 오. 음. 동양왕. 오, KBS. 다음번에 이 편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다음에 만나요.